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플 빅뱅의 저자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리플 XRP의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리플 혹은 XRP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일까요? 네, 일단은 XRP에 투자하시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리플이라는 하나의 용어는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때는 바야흐로 2004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리플이라는 회사에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블록체인이 XRP 레저라고 하는 하나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요. 그 안에서 네이티브 코인 자산으로서 활용되는 유틸리티로 쓰이는 코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 코인이다.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하나의 회사, 그리고 리플에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이 리플 원장, 그리고 거기서 활용되는 코인이 XRP 코인이다. 이렇게 좀 개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 코인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높다이잖아요. 특히 전 세계 XRP 거래량의 거의 4분의 1, 한 23% 정도가 한국에서 발생된다고 하는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XRP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한국인들이 이 XRP 코인, 우리가 그냥 리플 코인이라고도 불리우고 XRP 코인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코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1억 5천만 원 훌쩍 넘었잖아요.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죠. 가격적인 부분이.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낮지만 그래도 하나 코인당 거의 500만 원 선, 400만 원 후반 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 대중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하나씩, 두 개씩 사기가 가격적으로는 좀 되게 부담되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 조금 더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에 조금 눈이 가고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XRP에 대한 펀더멘탈,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학개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스닥 시장에도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주식, 나스닥 100이나 S&P 500과 같은 그런 ETF 상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장에 대한 흐름, 매크로 분석 이런 거에도 굉장히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처럼 XRP 코인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 비전이 너무나 밝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인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가격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수량을 조금 더 중시 생각하는 한국 분들의 성향에 딱 맞았다라는 거 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제 송금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내재 가치가 크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XRP의 인기 요인 중 하나가 SEC와의 소송을 통해서 뭔가 전통금융 이제 레거시와 싸우는 디지털 자산의 어떤 대표주자 이런 좀 드라마틱한 서사도 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SEC와의 소송 왜 시작했고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리플과 SEC의 소송 같은 경우는 4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게 질질 시간이 끌어왔고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XRP에 대한 어떤 증권성 심의, 리플의 이 소송 자체를 하나의 잡음이다.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하나의 뭔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시나리오 플래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연말에 이제 지금 현재는 신임위원장이 폴 애킨스, 이 전에는 게리 겐슬러였고 그 전에가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에 리플사를 기소하고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퇴근하는 길에 이 리플사가 XRP라고 하는 코인 이거 증권 같은데 이거를 막 기관들한테 판매하고 있다라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로 갑자기 기소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흙탕 싸움을 했고 뭐 서로 교차 항소도 하고 토레스 판사가 뭐 승인을 하냐 마냐 뭐 2013년에는 약식 판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말로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좀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마지막 합의 도출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마침표는 아직 찍기 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반드시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의 하원에서 코인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그중에 첫 번째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제 두 번째가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이제 세 번째가 CBDC를 안 받아들이겠다, 안티 CBDC 법안인데 이 두 번째 법안이 너무 중요해요. 이 클래리티 법안, 이게 이제 과거의 fit 21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의 연장선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법안이고 이제는 SEC,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의 소관인지 아니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소관인지 이거를 확실히 하는 그런 하나의 규제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소송의 종료 시기가 좀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하원에서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초안을 내고 있거든요. 결국 상원에서도 통과하고 트럼프 서명까지 갈 텐데 아직까지는 좀 SEC에서도 좀 반신반의하고 뭔가 좀 연기하고 지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완전히 합의로 끝나면서 클래리티 법안까지 완전히 통과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 시즌이 올해 하반기에는 한번 좀 크게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SEC와의 소송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길어진 걸까요? 저는 이제 초반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리플과 SEC의 소송은 하나의 잡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리플사의 여러 가지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전략적 움직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쇼가 지금 아직 끝나기 전이다라고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판결이 나고 합의가 되면서 XRP에 대한 가치 반영도 이루어지고 기관의 채택 그리고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RLUSD 스테이블 코인도 더 많은 결제 플랫폼 회사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뭐 머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파트너사들이 좀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동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뭐 한 1, 2년 전 정도에 리플사와 머니그램 이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자금이체 기업 중에 탑 2 정도에 위치하는 하나의 회사인데 사실상 뭐 그렇게도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브락뱅크라고 있습니다. 또 그 자회사인 비캣이라고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송금 기업인데 그런 회사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이미 채택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또 그 머니그램에 대한 그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굉장히 파트너십이 끈끈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만 봤을 때 머니그램과 리플 사이의 그런 유착 관계는 끊긴 걸로 보이지만 리플사랑 손잡고 있는 하위 단위에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어떤 기관들의 이런 파트너십 관계를 보면 사실상 머니그램 역시 리플과 아직도 손을 잡고 있다,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머니그램이 제가 탑2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절대 강자라고 불리우는 송금 회사가 웨스턴 유니온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작년 재작년서부터 웨스턴 유니온은 리플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면서 XRP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결국 이거는 받아들여질 것이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도 있고 사실상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종료 이후에 머니그램의 CEO도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결국에 국경 간 결제의 도매용 결제에서는 우리가 리플 네트워크, 이 XRP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또 이런 태세 전환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밀어봤을 때 역시 리플과 SEC의 소송은 하나의 좀 짜여진 각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 금융 엘리트들의 의도가 좀 숨겨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약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리플과 SEC의 어떤 소송이 계속 길어졌다 보니까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하는 릿도 속
약칭까지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들의 계략이 딱 먹혀 들어갔던 거죠. 사실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XRP가 계속 동전 가격에만 머물렀다 보니까 그거 뭐 증권인데 뭐하러 투자하냐, 스캠 코인 아니냐, 또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치 코인 아니냐, 이런 식의 굉장히 뭔가 조롱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정고점도 찍고 이제 조만간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이제 불어올 게 보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SEC 규제 당국의 어떤 좀 엄포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좀 손을 끊는 것 같지만 손절을 하는 태세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래리티 액트가 지난주 미 하원을 이제 통과해서 상원에 지금 대기 중인데 앞서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가져오는 변화, 특히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을 굉장히 명확화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 1차의 리플 재판 결과를 바꾸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리플 가격, XRP 가격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뭐 올해 하반기에 XRP 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 가격들의 한 번의 순환매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XRP도 물론 많이 가치 반영이 되겠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 알트 시즌 대폭등의 시기가 한 번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증권성 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게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최근에 신청한 5가지의 그 펀드 상품을 ETF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걸 SEC에서 승인은 해줬는데 아직까지 그 NYSE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과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좀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사실 그 시기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클래리티 법안 아직까지 이게 지금 증권인지 상품인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묶음 상품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 사실상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 아마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늦어도 8월 안에는 좀 통과될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8월 정도에 항상 미 의회가 휴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휴가가기 전에 좀 끝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XRP, 뭐 솔라나 에이다 마찬가지로 증권성 시비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GDLC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하는 그 펀드 상품에 대한 이제 거래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엇보다 뭐 XRP든 솔라나든 뭐 에이다, 라이트코인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의 단독 현물 ETF가 또 준비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현재 뭐 21 쉐어즈라든지 위즈덤 트리, 뭐 플랭클린 템플턴 등등 굉장히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XRP의 현물 ETF도 신청을 해놨지만 아직까지 그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우는 블랙록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사실상 블랙록에서 신청하면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한테 현물 ETF 신청한 승률을 보게 됐을 때 한두 건 빼고는 다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의 신청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아마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리플과 SEC에 대한 어떤 소송의 마무리가 좀 되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좀 되면서 블랙록이 신청하는 움직임이 좀 들어오게 되면 XRP에 대한 가격 반영 좀 괜찮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 제가 XRP 투자자라면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두근 설렐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 주도 굉장히 이제 XRP 가격이 뭐 거의 5천 원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고 막 올랐다가 갑자기 또 그냥 주중에 뭐 하루에 10% 이상 좀 빠지면서 가격 급변동이 좀 컸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최근의 가격 급변동의 주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뭐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단시간에 약 60에서 7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10%, 15%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 뭐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 어떤 그런 이익으로 이제 전환하는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거고 몇몇 기관들은 또 그걸 정말로 차익 실현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뭐 과도기적 시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상 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이런 불확실성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러우 전쟁의 3차 회담이 있었는데 뭔가 좀 시장이 기대를 했거든요. 정말로 이거 뭔가 휴전 협상되거나 종전이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혹은 뭐 위험자산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M2 통화량 자체가 매우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해서 조금 집중을 했었던 건데 최근에 그 러우 전쟁 회담이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아무런 이슈 없이 그냥 끝났어요. 또 다음 이제 정상회담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좀 실망 매물도 좀 나왔던 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자체 매크로 이슈라든지 유동성 장세도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여유롭게 천천히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XRP가 그 국경 간 송금의 굉장히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근 2020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좀 XRP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서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게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뭐 일단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떠오르겠죠. 1달러로 패깅된 하나의 안정성을 지닌 스테이블 코인. 너무 안정적이고 또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까지 통과가 돼서 국제 송금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되지 왜 굳이 XRP를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질문을 너무나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이 불가분한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더사의 USDT라든지 뭐 서클사의 USDC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보게 되면 각각 블록체인 망 위에 온체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보이지 않는 돈이잖아요.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는 돈이다 보니까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망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솔라나 망 위에 올라가 있는지 리플 원장 위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체인들이 많이 선택이 되는구나, 채택이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디지털 시대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서 거래가 되고 더 나아가서 CBDC가 정말 상용화되는 시대에는 이런 어떤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더 급부상하면서 거기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네이티브 코인으로서 뭐 이더리움 메인넷이면 이더리움이 소각되고요. 솔라나 메인넷이면 솔라나가 소각되고요. 리플 원장 메인넷이면 XRP가 소각됩니다. 그런 코인들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더더욱 급부상하겠구나, 가치 반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이 두 가지 메인넷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더리움 메인넷, 리플 원장 메인넷.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테더라든지 서클 같은 경우도 둘 다 USDT, USDC가 이더리움 메인넷, 솔라나 메인넷 둘 다 지원하고 특히나 USD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 원장 메인넷과 또 통합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리플 원장의 USDC가 주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점점 이런 전통적인 레이어 1 플랫폼들이 채택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네이티브 코인들이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막 뜨거운 감자로서 준비가 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최근에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기에는 슈만 파이낸스가 또 참여를 했고 프랑스 기반의 소시에테 제네럴이라고 하는 전통 금융사들이 참여해서 지금 EUROP 혹은 EURCB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더리움 메인넷, 솔라나 메인넷, 리플 원장 메인넷들을 채택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 JP모건에서 예금형 토큰이라고 하는 JPMD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있거든요. 거기는 또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 네트워크의 메인넷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지금 리플 원장, 이더리움 메인넷, 솔라나 메인넷들이 채택되고 있다. 뭐 그 이외에도 호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AUDD도 있고요. 뭐 브라질 헤와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각국의 법정화폐를 대표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리플 원장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각국의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리플 원장, 이더리움 메인넷에 그 쓰이는 네이티브 코인들, XRP에 대한 가격,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솔라나에 대한 가격, 스텔라루멘도 있거든요. 스텔라루멘에 대한 가격, 이런 가격들이 아마 앞으로 점점 더 가치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이 블록체인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어떤 망에서 지금 선택이 돼서 주조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한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형태의 법정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결국 돈을 보낼 때 거기에 브릿지 통화로서 리플의 효용도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 모두 어떤 국제 송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차이점이 있지만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모르실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XRP라는 코인의 가장 큰 유틸리티의 하나의 매개체는 브릿지 통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정 화폐를 보내든 비트코인을 보내든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든 어떤 화폐, 뭐 어떤 가치를 보내든 그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로서 소각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트랜잭션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0.00001 XRP가 소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스팸 공격에 대한 방지라든지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한 하나의 그들이 설계 작업 메커니즘인데, 아무쪼록 XRP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라든지 뭐 법정 통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이동될 때 소각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이티브 자산으로서 아예 점점 불태워지는 그런 희소성을 점점 가져갈 수 있는 자산 클래스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슬슬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망이 점점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200여 국가 그리고 11,5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모두 다 이 스위프트 망을 씁니다. 약 3천여 개 금융기관의 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재단인데, 1973년도부터 이제 벨기에에서 발족을 한 하나의 국제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시중 6대 은행, 5대 은행도 다 이 스위프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돈이 이동되고 국제 송금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스위프트에서 이제는 점점 토큰화를 받아들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를 받아들이고 CBDC에 대한 결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표준을 점점 탑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ISO 20022라고 하는 표준이거든요. 아마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완전히 이 ISO 20022에 대한 이 표준에 대한 공존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전에는 ISO 15022였어요. 굉장히 구형의 방식, 정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송금 메시지 표준인 하나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제 15022에서 20022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화폐에 대한 형태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정보만 이동을 했다면, 우리 지금 뭐 SNS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어디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뭐 바이러스가 나오면 다 바로바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 스위프트망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구시대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방식으로 2002라는 이 표준을 선택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가치의 이동, 이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하는, 그게 또 리플의 비전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 그런 시대가 점점 준비되어 있다. 근데 거기서 ISO 2002 표준 메시지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CBDC의 세상이 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막 결제되는 시대가 왔을 때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어느 곳에서든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특히나 기관용 CBDC의 이런 이동에서는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사실상 판이 이미 설계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XRP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든 CBDC가 쓰이든 브릿지 통화로 소각이 된다. 그리고 스위프트망 전체가 지금 뭔가 시즌 1에서 시즌 2로 바뀌어가는,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이제 지급 결제망이 스위프트 형태의 달러 기반의 어떤 국제 지급 결제망이었는데, 그게 마치 저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듯이 ISO 20022로 바뀌면서 그냥 이제 리플 네트워크 자체가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 깔려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랠리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할 걸로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이런 가격 예측에 대한 질문이 사실 저한테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나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저의 영역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거든요. 리플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5년 내에
XRP가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가 이 스위프트 시장 규모의 약 14%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우리가 이렇게 다 샅샅이 조사해 봤을 때 하루 정도의 거래 대금이 한 5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중복 거래라든지 외부 내부 거래, 단방향 메시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 대략 한 60조 달러 정도 돼요. 16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 5년 내에 정말 리플 CEO의 말처럼 리플 네트워크가 약 14%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간다. 우리가 이걸 AI, 챗 GPT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0달러에서 낙관적으로 봤을 때 최대 5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좋아 300달러 정도 생각한다면 지금 XRP 가격이 4,000원 초반대 한 3달러 정도 하거든요. 5년 뒤에 3달러인 코인이 300달러가 간다. 100배가 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이제 뻔히 나올 걸로 보이고 현물 ETF까지 이제 나올 게 뻔히 보이고 미국 기반의 코인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찍은 코인이다. 이런 어떤 안정성을 갖춘 규제 친화적인 코인 중에 저는 XRP만큼 매력적인 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식이든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때 5년 뒤에 100배가 뛴다? 사실상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의 그 법적 공방, 그뿐만 아니라 약 7년 반 정도의 이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5년 정도의 시간 사이클을 우리가 시계열을 조금만 더 뒤로 본다면 정말로 그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14%를 점유했을 때 300달러의 그 가격 반영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방향은 저도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스럽게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XRP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어떤 주요 변수나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XRP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으로 너무 괴롭힘을 당해왔고 조롱을 받아왔고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보다는 저는 이제 호재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슬슬 반감기, 4차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어떤 붐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호재가 올해 하반기에 터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떤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를 같이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첫 번째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호재거리는 리플과 SEC에 대한 완전한 합의죠. 완전한 합의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얹어보자면 그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자체를 물론 그걸 5천만 달러로 내리려고 했다가 지금 그거를 판사가 안 받아들여줬지만 1억 2,50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벌금 자체를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XRP로 납부할 가능성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총 5가지의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가능성을 열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몰수된 자산이라든지 벌금으로서 걷어들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도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XRP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되고 합의가 되는 건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 벌금을 XRP로 내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이 XRP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일단 좀 첫 번째로 삼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수 있는 하나의 규제 틀이 만들어지고 결국에 이제 상원 통과 후에 트럼프 서명까지 가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블랙록의 신청 움직임. 결국에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XRP에 대한 단독 현물 ETF도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완전히 승인이 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호재거리를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XRP에 대한 어떤 비전 투자 그리고 좀 펀더멘탈을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강조드리고 싶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많은 대중 투자자분들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24시간 가동되다 보니까 막 잠도 못 잘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막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최근에 국내 거래소 뭐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서 뭐 코인 대여 서비스다, 코인 빌리기다, 뭐 대출해 줄게요. 한번 이거 투자해 보세요. 한 달 동안 투자해 보고
갚으세요. 막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막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 드는 것처럼 한 달에 10만 원씩 비트코인 한 번씩 사보시고 한 달에 20만 원씩 뭐 이더리움, XRP 나눠서 투자해 보시고 이러면서 본인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 시간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수도 크고 미디어로서 그들이 막 조장을 하거든요. 막 승인을 했다가 막 이게 거짓 기사였다. 승인했다가 막 보류를 하기도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 그 내공이 없으면 사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큰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할로 적금식으로 DCA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XRP의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형태의 투자 전략은 유지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리플 빅뱅의 저자 문창은 작가님 모시고 법적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지만 국제 송금의 핵심 인프라로서 XRP의 자산적 잠재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